임차인은 재계약 시점에 전세금을 낮춰달라고 했죠. 당시 시세가 그만큼 낮아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대출도 안 나오고 현금이 없어서 가족과 지인들에게 돈을 빌렸고 모자란 돈은 대부업체까지 연락해 채웠습니다. 그 사이 빌라 집값이 쭉쭉 떨어졌고 총 2억 손실에 신용등급까지 망가졌어요. 3년간 빚 갚느라 고생했는데 앞으로 바뀔 규제 때문에 더 걱정입니다. 규제가 시행되면 이런 사례가 여기저기서 나타날 텐데요. 대체 얼마나 강력한 규제이길래 집주인과 임차인들 모두 벌벌 떨고 있는 걸까요? 2025년 현재 정부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LTV를 70%까지 낮추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정책이 과연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더 큰 혼란을 초래할지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이 전세 대출 규제가 시행되면 어떤 피해가 올지 구체적으로 짚어볼게요. 앞으로 전세가율이 70%를 초과하는 주택은 보증 가입이 불가능해집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지니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하는 비율이 급격히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집값 5억짜리 아파트에 전세금 4억으로 살던 세입자가 이사를 가려면 보증 한도가 3억 5천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나머지 5천만 원은 본인 돈으로 채워야 하니 저축이 부족한 젊은 세대나 서민 가정은 주거 불안정이 심화될 수밖에 없죠. 월세로 넘어가면 매달 100만 원 이상의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서울의 주택 임대 비중은 이미 월세가 64.4%인데 이 정책으로 80%까지 치솟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집주인도 피해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려면 전세금을 대폭 낮춰야 하니 현금이 급하게 필요하고 전세를 맞추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지방은 전세가율이 평균 70%를 넘는 지역이 전국 17개 시도 중 12곳이나 되는데 대전, 광주, 울산, 경남, 전남 같은 지역에서는 임차인들이 대출을 받기 어려워 이주 자체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지역 경제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전체 시장을 보면 수백만 가구가 영향을 받아 전세 시장에 대혼란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세 사기와 갭 투자를 차단하려는 의도는 이해하지만 부작용으로 서민층의 주거 빈곤이 심화되고 서민 보호가 아니라 서민 내몰기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박민호 씨는 2018년 평범한 직장인으로 부동산 투자를 시작했어요. 당시 전세보증 LTV가 100%에 가까웠던 시절이라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무자본 갭 투자로 돈 벌기 쉽다는 조언에 귀가 솔깃했죠. 서울 근교에 빌라 3채를 샀습니다. 첫 번째 빌라는 매매가 3억, 전세 2억 8천만 원으로 세팅했어요. 은행 대출이 쉽게 나와 자기 돈 2천만 원만 투자했고 임차인은 한 달 만에 구했어요. 금방 시세가 오르자 투자에 눈이 멀었고 그렇게 다음 계약들을 진행했습니다. 두 번째 빌라는 매매가 2억 5천만 원에 전세 2억 3천만 원, 세 번째는 매매가 3억 2천만 원에 전세 2억 9천만 원. 세 채를 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7천만 원이 올랐고 이게 부자의 길이구나 라고 꿈을 키웠대요. 출퇴근길에 부동산 매물만 들여다봤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빌라 시장이 흔들렸어요. 첫 번째 빌라 임차인이 이사를 가면서 전세금 2억 8천만 원 반환을 요구했는데 박민호 씨는 현금이 없었어요. 갭투기라 대출에만 의존했으니까요.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보증 신청했지만 감정가보다 20% 부풀려져 거부됐어요. 결국 첫 빌라는 어렵게 고금리 신용대출로 넘어갔죠. 하지만 문제는 두 번째 빌라였어요. 두 번째 세입자는 재계약 시점에 전세금 2천만 원을 낮춰달라고 했죠. 당시 시세가 그만큼 낮아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대출도 안 나오고 현금이 없어 가족과 지인들에게 돈을 빌렸고 모자란 돈은 대부업체까지 연락해 채웠습니다. 그 사이 빌라 집값이 쭉쭉 떨어졌고 총 2억 손실에 신용등급까지 망가졌어요. 3년간 빚 갚느라 고생했는데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정부는 서민 주거 안정 정책이라던데 저 같은 서민을 투기꾼으로 만들어 망쳤어요. 이 사례는 높은 LTV가 초보 투자자를 유혹해 파산으로 내몬 전형적인 경우예요. 지금 전세 규제가 강화되면 이런 상황에 처할 집주인들이 매우 많습니다. 여기서 잠깐 기본 개념을 정리하며 본론으로 들어가죠. 여러분이 살고 계신 집의 매매가와 전세가율을 아시나요? 집값 10억에 전세 5억이면 전세가율 50%, 6억이면 60%입니다. 이 전세가율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기준이 되는데 정부가 LTV를 70%로 낮추는 건 과거의 교훈 때문이에요. 2017년 LTV가 100%에 가까웠을 때 무자본 갭투기가 성행했어요. 집을 사서 전세를 끼면 자기 돈 없이 수십 채를 소유할 수 있었죠. 예를 들어 집값 5억에 전세 5억으로 임차인을 들이면 투자자는 돈 한 푼 안 내고 시세 차익을 챙겼어요. 하지만 집값이 조금만 떨어지면 깡통 전세가 되어서 임차인은 보증금을 못 받고 집주인은 파산.
특히 빌라에서 이런 사고가 많았고 이로 인해 아파트 선호 현상이 생겨 아파트 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았죠. 정부는 서민의 주거 안정을 목표로 시행한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서민들이 집을 못 사게 됐어요. LTV는 담보인정 비율로 감정가 5억의 70%면 최대 3억 5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감정가가 실제 거래가와 달라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 감정가 4억짜리 집이 6억으로 부풀려져 거래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2025년 정부의 목표는 전세 사기 차단과 가계 대출 억제입니다. 현재 가계 대출이 2천조 원을 넘는 상황이라 규제는 필요하지만 부작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미 초반에 말씀드렸듯 임차인은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고 월세 비중이 늘어나며 전세 시장은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집주인은 전세입자를 못 구해 자연스럽게 공실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지방은 전세가율이 높아 타격이 더 클 것입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2025년 7월 기준 아파트 전세가율이 70%를 넘는 지역은 전국 17개 시도 중 12곳입니다. 광주, 대전, 울산, 경남, 전남 등이 포함되죠. 연립과 빌라 같은 B아파트는 서울, 부산, 세종을 제외하고 모두 70%를 넘습니다. 즉 대부분의 임차인들이 대출을 받기 어려워져 주거이동이 힘들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는 건설사 미분양 해소와 임차인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시행됐죠. 임차인이 계약 만료 시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못 받으면 허그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이 대신 돌려줍니다. 현재 기준은 수도권 7억 이하, 지방 5억 이하 주택에 담보인정 비율 90% 이하로 가입 가능합니다. 하지만 70%로 낮아지면 집값 7억 기준으로 전세금 4억 9천만 원 이하만 보증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서울 빌라를 예로 들면 집값 2억에 전세 1억 8천만 원까지 보증이 가능했는데 이제 불가능해요. 이게 깡통 전세의 씨앗이죠. 이수연 씨는 2019년 30대 후반 주부로 부동산 투자를 시작했어요. 당시 LTV 90% 시절이라 경기권 아파트 2채를 샀습니다. 첫 번째 아파트는 매매가 4억에 전세 3억 8천만 원으로 갭 투자했어요. 부동산 카페에서 본 해당 지역은 전세가율이 높으니 안전하다는 조언에 끌렸죠. 사자마자 시세가 4억 5천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갭 투자의 매력에 빠진 이수연 씨는 곧바로 두 번째 아파트를 계약합니다. 두 번째 아파트는 매매가 3억 5천만 원에 전세 3억 2천만 원. 두 채를 매수하는데 현금은 5천만 원밖에 안 들어갔죠. 이게 진짜 부동산 투자라며 더 큰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2022년 금리 인상이 시작되고 집값이 조정기에 들어갔어요. 첫 번째 아파트 임차인이 지방으로 직장을 이전하며 전세금 3억 8천만 원 반환을 요구했는데 이수연 씨는 돌려줄 현금이 없었어요. 같은 금액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려고 했지만 전세 시세가 너무 떨어져서 불가능했죠. 급하게 현금 5천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두 번째 아파트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채 합쳐 총 8천만 원의 현금이 필요했죠. 부부 사이는 최악 이혼 위기까지 갔습니다. 고금리 신용대출에 남편 퇴직금까지 미리 끌어서 겨우 마련했고 빚 갚느라 지금까지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강화되면 저 같은 서민만 더 힘들어질 거예요. 이 사례는 높은 LTV가 금리 변동 시 얼마나 취약한지 보여줍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임차인분들에게 팁을 드리자면 전세가율이 70%를 초과하는 물건은 되도록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증 가입이 불가능해 전세금 반환 리스크가 커지니까요. 집주인 입장에서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려면 전세금을 대폭 낮추거나 월세로 전환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울 주택 임대 상황을 보면 전세 비중이 35.6%, 월세가 64.4%인데 LTV 70% 정책으로 월세 비중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전세 대출 이자를 내며 사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월세를 내며 사는 게 나을까요? 전세 수요가 줄면 전세값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동안 전세 대출로 집값이 비정상적으로 올랐어요. 이제 LTV 70%로 보증 여건이 강화되면 집주인들은 전세가율을 70% 이하로 맞추려 노력할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움직임이 늘고 있죠. 보증보험을 담당하는 주체들의 재정 상태도 심각합니다. 2023년 3조 8천억 원, 2024년 2조 5천억 원 넘는 적자가 났어요. 대부분 전세 보증 때문입니다. 일부는 전세 보증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 갭 투자만 조성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반대로 금액이 크니 국가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도 있죠. 은행 입장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이 가장 쉬운 돈벌이입니다. 주택은 안전자산이라 이자도 높게 받죠. 하지만 대출이 너무 쉬우니 빚을 모르고 달려들었다가 경제위기 시 경매나 파산한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최근 경매 물건이 급증했죠.
LTV 70% 정책은 서울보다 지방에 더 큰 타격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은 전세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요. 왜냐, 집값이 워낙 비싸니까요. 예를 들어 서울 성동구 33평 아파트의 매매가는 19억, 전세는 10억으로 전세가율 50% 수준입니다. 또 수원 광교의 아파트는 매매가 15억, 전세 7억으로 50% 수준이죠. 매매가가 높고 전세가율이 낮다는 건 현실 사용 가치보다 미래 희망 가치가 과도하게 반영됐다는 뜻입니다. 지금 세대가 미래 세대의 부동산 상승분을 미리 다 먹어 치우고 있는 거예요. 추가로 규제 후 예상되는 피해를 정리하면 젊은 세대는 전세를 구하지 못해 월세 부담이 커지고 중년층과 노년층은 기존의 임대 사업을 포기하며 지방은 빈집 증가로 지역 경제가 쇠퇴할 수 있습니다. 2025년 대출 규제 강화로 2주택자 LTV는 0%,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도 70%로 제한됩니다. 전세 수요 감소로 가격은 하락할 수 있지만 서민 주거 불안은 더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천안의 아파트 한 채를 매매가 5억, 전세가 4억에 산 김민규 씨는 걱정이 태산입니다. 곧 전세 만기 시점이 다가오는데 강화된 전세 규제를 적용하면 급하게 현금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죠. 5억의 70%면 최대 3억 5천만 원입니다. 현재 4억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5천만 원의 현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죠. 정책 변화 소식에 불안 속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임차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규제 강화가 서민보호, 나처럼 월세로 내몰리는 게 보호냐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들로 보면 정책 변화는 투기를 막지만 선의의 집주인과 임차인을 힘들게 합니다. 앞으로 시행되는 규제로 역전세난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빌라 경매가 급증하고 월세로 전환되는 경우도 크게 늘어날 거예요. 투자 실패를 피하려면 현금 흐름을 중심으로 계획하세요. 앞서 살펴본 투자자들처럼 갭 투자에 의존하다 큰 손실을 볼 수 있어요. 이런 실패 사례들을 교훈 삼아 여러분은 현명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이와 비슷한 부동산 고민이나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있다면 자유롭게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분양 직후 계약한 타입에 5천만 원 이상의 프리미엄이 붙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는 욕심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44타입의 성공적인 계약에 자신감을 갖게 된 그는 21타입 원룸을 2억 2천만 원에 추가로 계약했습니다. 게다가 계약금만 있으면 완공될 때까지 돈이 필요 없다는 게 너무 큰 메리트였습니다. 당시 부동산 시장은 절대 실패하지 않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는 순식간에 빚더미에 나앉게 됐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평택 고덕신도시. 한때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 샛별로 떠오르던 이곳에는 이제 텅 빈 건물과 빚더미에 나앉은 투자자들의 깊은 한숨만 남아 있습니다. 지난 상승장 고덕신도시의 한 생활 숙박시설이 분양될 당시 이곳은 투자자들이 서로 계약하려고 줄을 섰습니다. 최고 27층에 총 800실이 넘는 이 건물은 1.5룸의 분양가가 4억 5천만 원, 원룸의 분양가가 2억 2천만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당시 여러 지역에서 생활 숙박시설의 프리미엄이 수억씩 붙었다는 소문이 시장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그 결과 평택에 분양하는 이 현장에도 많은 투자자들이 몰려들었죠. 그러나 그 열기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준공이 완료된 지금 이 건물은 80% 이상이 입주하지 않은 채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한때 희망의 상징이었던 생활 숙박시설은 어떻게 이렇게 황폐한 공간이 되었을까요? 정부의 정책 한 번으로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사연일까요? 이곳에서 꿈을 꾸었던 한 투자자의 이야기를 통해 그 비극의 내막을 들여다보겠습니다. 30대 후반의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박민수 씨는 2021년 평택 고덕 신도시의 분양 현장을 처음 방문했습니다. 그는 부동산 투자로 경제적 자유를 얻고자 하는 꿈을 품고 있었습니다. 고덕 신도시는 삼성전자의 대규모 반도체 공장 유치로 인해 최고의 투자처라고 불리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지역 전체가 부동산 개발로 완전히 천지개벽했고 아파트, 오피스텔, 그 다음으로 생활 숙박시설도 주목받고 있었습니다. 27층 높이의 현대적인 외관, 세련된 인테리어, 신도시 인프라와 교통의 편리함을 강조하는 분양사의 화려한 광고는 민수 씨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았습니다. 그는 지금이 자신의 삶을 바꿀 기회라고 믿었습니다. 민수 씨는 분양 상담 후 44타입 1.5룸을 4억 5천만 원에 계약했습니다. 분양 현장에서 만난 사람들은 하나같이 지금 사지 않으면 후회할 것이라며 열정적으로 브리핑했죠.
분양 직후 계약한 타입에 5천만 원 이상의 프리미엄이 붙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이건 절대 실패할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장의 열기가 뜨거워지자 그는 욕심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44타입의 성공적인 계약에 자신감을 갖게 된 그는 21타입 원룸을 2억 2천만 원에 추가로 계약했습니다. 한 채로 큰돈을 벌었으니 두 채면 더 큰돈을 벌 수 있겠다는 단순한 계산이었죠. 게다가 계약금만 있으면 완공될 때까지 돈이 필요 없다는 게 너무 큰 메리트였습니다. 당시 부동산 시장은 절대 실패하지 않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특히 생활 숙박시설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 투자자들에게 큰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를 피해가며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시장을 지배했습니다. 분양 현장에서는 이러한 장점과 각종 호재 그리고 삼성전자 직원들의 수요를 강조하는 홍보가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민수 씨는 서울과 수원, 송도 그리고 속초와 부산 등의 여러 성공 사례를 검색하며 희망을 품었습니다. 다른 곳들처럼 생활 숙박시설이라 해도 다들 거주하고 있으니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주거용과 숙박용. 이 두 가지의 용도가 문제가 될 수 있었지만 다들 안전하게 생각하고 투자하고 있으니 설마 문제가 되겠냐는 막연한 믿음이 그의 판단을 흐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동산 시장에 예상치 못한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당시 정부에서 발표한 새로운 규제가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생활 숙박시설은 반드시 숙박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엄청난 금액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규제가 생겼습니다. 이 규제는 평택 고덕신도시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생활 숙박시설 투자자들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습니다. 민수 씨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느꼈습니다. 가격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래 자체가 아예 멈춰버렸고 그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했습니다.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을 거라던 기대는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매수 의향이 있던 사람들은 하나둘씩 자취를 감췄고 시장은 급속도로 얼어붙었습니다. 44타입 매물은 이제 3억대에도 거래가 되지 않았습니다. 원래 분양가 4억 5천만 원에서 1억 넘게 손실이 발생한 셈입니다. 21타입 원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익은커녕 마이너스 프리미엄 상태로 전락했습니다. 그는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2억에 달한다고 한탄했습니다. 하지만 그 가격에도 아무도 사려 하지 않았죠. 한때 1억 이상의 프리미엄을 자랑하던 매물들이 이제는 짐덩어리가 되어 그를 옥죄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왜 그때 욕심을 부렸을까라는 후회가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가치 하락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준공이 완료된 지금 민수 씨는 중도금 대출 이자와 연체 이자로 인해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두 개의 타입에 대한 중도금 대출 이자는 4천만 원을 훌쩍 넘겼습니다. 그가 보유한 두 개의 매물로 인해 쌓인 빚은 수억에 달합니다. 이 엄청난 금액은 그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었습니다. 그는 이자를 내느라 돈이 바닥났다고 한탄했습니다. 이제는 관리비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리비만 한 달에 수십만 원이 부과된다는 사실에 그는 더욱 절망했습니다. 텅 빈 건물 쌓여가는 빚, 그리고 희망 없는 미래만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악몽 같다고 느꼈습니다. 한때 그의 꿈을 설레게 했던 생활 숙박시설은 이제 그의 어깨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 되었습니다. 민수 씨를 포함한 수분양자들은 시행사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그들은 분양 당시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을 거라는 홍보가 오해를 불러일으켰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시행사는 생활 숙박시설이라고 명확히 공지했고 확약서도 받았다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또 시행사도 정부 정책 때문에 곤란한 상황에 놓인 피해자라고 했습니다. 법적으로도 수분양자들의 승소 가능성은 희박해 보였습니다. 확약서에는 분명히 생활 숙박시설이라는 용도가 명시되어 있었고 계약자들은 이를 인지하고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분양 당시의 분위기와 홍보에 비추어 주거용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믿었습니다. 현재 해당 생숙은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추진 중입니다. 빠르면 올해 말쯤 용도 변경이 완료될 가능성이 있지만 시장의 인식은 이미 망한 현장으로 굳어졌습니다. 금융권에서도 이곳을 위험 자산으로 간주하며 대출을 꺼리고 있습니다. 민수 씨는 용도 변경이 된다 해도 기대했던 만큼 가치가 오르지 않을 것이라고 회의적이었습니다. 이미 이미지 타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누가 여기 투자하려고 하겠냐며 그는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는 뉴스에서도 이 현장이 망했다고 언급된 것을 본 적이 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한때 친구들 사이에서 부동산 투자로 성공한 사람으로 주목받았습니다. 44타입 계약하고 프리미엄 1억 원이 붙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벼락부자가 된 기분이었다고 회상했습니다. 친구들은 그를 부러워했고 그는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는 것조차 고통스럽습니다.
그는 부끄러워서 누구에게도 이 상황을 말하지 못한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절대 이 투자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부동산은 무조건 오른다는 생각이 잘못이었다고,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다고 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시간을 되돌리고 싶다는 말과 함께 정부와 시행사에 바라는 점을 조심스레 꺼냈습니다. 생활 숙박시설과 오피스텔을 명확히 구분해 계약자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해달라고. 정부 정책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자신 같은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고 호소했습니다. 확실한 정책을 세워달라고 그는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정부의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가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다고 한탄했습니다. 정책이 이렇게 바뀌지만 않았어도 자신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망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그는 분노와 체념이 뒤섞인 목소리로 계속 말했습니다. 평택 고덕신도시에 위치한 이 생활숙박시설은 단순한 부동산 실패 사례가 아닙니다. 이는 투자자, 시행사, 금융권, 그리고 정부 정책까지 얽힌 복잡한 사연입니다. 시행사는 건물을 훌륭히 지었고 약 900실에 달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는 평택의 랜드마크로 불릴 뻔했습니다. 분양도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갑작스러운 규제 강화는 모든 것을 뒤바꿨습니다. 민수 씨는 시행사도 답답할 것이라고, 자신들도 답이 없는 상황이라고 허탈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건물은 잘 지었고 분양도 잘 됐지만 정책 하나 때문에 다 망가졌다고 그는 한탄했습니다. 지금 평택 고덕신도시에는 텅 빈 생활 숙박시설들과 함께 수많은 투자자들의 한숨이 남아 있습니다. 한때 부동산 투자는 부자가 되는 지름길로 여겨졌습니다. 민수 씨도 그 꿈에 매료되었던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례는 부동산 투자의 화려한 겉모습 뒤에 숨겨진 위험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는 부동산으로 벼락부자가 될 수 있다는 꿈이 다가 아니라고, 잘못하면 이렇게 가난해질 수도 있다고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는 다시는 섣부르게 투자하지 않을 것이며 팔 수만 있다면 싸게라도 꼭 팔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평택 고덕신도시 생활숙박시설의 실패 사례는 부동산 투자 열풍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한때 모두가 부자를 꿈꾸며 뛰어들었던 이곳은 이제 실패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민수 씨와 같은 투자자들은 정부 정책의 변화, 시장의 변동성, 그리고 잘못된 낙관주의가 어떻게 삶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지를 뼈저리게 체험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개인의 실패담이 아닙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복잡성과 불확실성을 이해하지 못한 채 투자에 뛰어들 때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경고입니다. 부동산 투자는 여전히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중한 분석과 철저한 준비 없이는 큰 손실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민수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한 가지 교훈을 남깁니다. 모든 부동산이 부자를 만들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선택은 이전보다 더 가난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민수 씨처럼 힘들었던 순간이 있었나요? 댓글에 여러분의 이야기를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한 번 더 생각할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부동산 투자의 위험성과 신중함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민수 씨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분명히 사자마자 올라서 타이밍을 잘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부동산을 너무 얕봤나? 이렇게 떨어질 줄 알았으면 그냥 몇 년 더 전세로 사는 건데 남의 말을 너무 맹신했던 것 같아. 2025년 8월 하남의 한 아파트 거실. 40대 중반의 최민수 씨는 스마트폰으로 부동산 앱을 열어보곤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심은 여전히 눈부셨지만 민수 씨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웠습니다. 뭐야 11억이라니. 15억을 호가하던 아파트가 이제는 11억에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4년 전 민수 씨와 그의 아내 지연 씨는 그동안의 전세 생활을 뒤로하고 하남에 내 집 마련을 결심했습니다. 민수 씨는 대기업에서 팀장으로 일하며 쌓아온 자산을 바탕으로 더 넓고 쾌적한 집에서 가족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하남은 한강을 끼고 있는 도시로 교통도 편리하고 개발 호재도 많아 보였습니다. 여보, 여기 정말 괜찮아 보여. 서울 접근성도 좋고 한강도 가까워 당연히 오를 거야. 민수 씨는 아내 지연 씨에게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연 씨는 약간 망설였지만 민수 씨의 열정에 설득당했습니다. 그래, 당신 말대로라면 정말 기회일지도. 아이들 학교도 가깝고 생활 편의시설도 많으니까. 민수 씨는 부동산 중개소를 찾아다니며 하남의 아파트를 꼼꼼히 알아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수야, 미사신도시 지금 완전 핫해. 작년에 10억 하던 아파트가 지금 13억 넘었대. 게다가 개발 호재도 많아서 더 오를 거야. 민수 씨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뛰었습니다.
미사 신도시는 한강을 따라 펼쳐진 신도시의 매력, 새로 지어진 아파트 단지, 그리고 서울과의 접근성까지 모든 게 완벽해 보였습니다. 이건 기회야. 지금 안 사면 후회할 거야. 결국 민수 씨는 2021년 초 미사 신도시에 2016년식 아파트 84타입을 13억에 매수했습니다. 계약 직후 시장은 그의 선택을 증명하듯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불과 3달 만에 같은 평형이 13억 5천만 원에 거래되었고 호가는 무려 15억까지 치솟았습니다. 이사 후 민수 씨 부부는 미사 신도시에서의 삶에 푹 빠졌습니다. 한강을 따라 걷는 산책로, 단지 내에 잘 관리된 조경, 그리고 아이들이 뛰어노는 놀이터까지. 모든 게 완벽해 보였습니다. 여기 정말 살기 좋아. 서울보다 훨씬 여유롭고 공기도 맑아. 지연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수 씨는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걸 확인하며 더 큰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13억에 산 게 신의 한 수였어. 15억까지 갔던 거 봤지? 곧 20억도 가능할 거야. 집값이 오르자 민수 씨의 자신감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는 주변 지인들에게 자신의 성공적인 투자 사례를 자랑하며 GV80을 리스로 구입하고 가족과 함께 해외여행도 다녔습니다. 여보, 우리 좀 더 여유롭게 살아도 돼. 집값이 이렇게 올랐잖아. 이 정도 소비는 괜찮아. 민수 씨는 새로 산 명품 가방을 건네며 웃었습니다. 지연 씨는 살짝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민수 씨의 낙관적인 태도에 휩쓸렸습니다. 그래, 당신 말대로 집값이 계속 오르면 문제없겠지. 그들은 주말마다 미사 신도시의 실내 테니스장에서 테니스를 즐겼고 아이를 고급 영어학원에 등록해줬습니다. 민수 씨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아파트가 우리를 더 부자로 만들어줄 거야. 지금 좀 써도 나중에 다 메꿀 수 있어. 하지만 2022년 중반 이후 부동산 시장에 먹구름이 들이우기 시작했습니다. 금리 인상과 경제 불확실성으로 시장이 급격히 냉각되면서 미사 신도시의 아파트 가격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수 씨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조정기야. 신도시에다가 인근에 한강까지 있는데 금방 회복할 거야. 그러나 2023년 중순 민수 씨는 부동산 앱을 열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같은 평형의 매물이 9억대까지 떨어진 겁니다. 불과 1년 반 만에 4억 가까이 하락한 가격. 민수 씨는 뒷목이 뻐근해졌습니다. 이게 말이 돼? 신도시에 한강까지 가까운데. 그는 하루에도 몇 번씩 부동산 앱을 들여다보며 매물을 확인했습니다. 커뮤니티에는 미사 신도시 이제 끝났다. 금매 나와도 안 팔린다. 이런 글들이 올라왔고 민수 씨의 불안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더 큰 문제는 과소비의 후유증이었습니다. SUV 리스비와 해외여행 할부금, 게다가 대출 이자가 매달 빠져나가며 가게는 점점 옥죄어왔습니다. 민수 씨는 자만했던 지난날을 떠올리며 후회했습니다. 그때 좀 더 신중했어야 했는데 왜 그렇게 돈을 쉽게 썼을까? 지연 씨는 민수 씨의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예전처럼 아이들과 웃으며 시간을 보내거나 한강변을 산책하던 모습은 사라지고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는 남편의 모습만 남았습니다. 여보, 왜 이렇게 예민해졌어? 우리가 여기 투자하려고 온 거 아니잖아. 살기 좋으려고 온 거지. 민수 씨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몰라. 이 집은 우리 자산의 전부야. 퇴직금에 대출까지 끌어다가 산 거라고. 게다가 우리가 쓴 돈들 다 집값이 오를 거란 믿음 때문이었잖아. 민수 씨는 속으로 후회했습니다. 왜 하필 그때 샀을까? 왜 비싼 시세를 보고도 망설이지 않았을까? 그의 눈에 보이는 건 신도시가 아니라 낡아가는 아파트 시설물과 매달 날아오는 고지서, 그리고 줄어드는 통장 잔고뿐이었습니다. 2024년 말 시장은 조금씩 회복 조짐을 보였습니다. 민수 씨가 매수했던 아파트는 11억대까지 회복했지만 여전히 13억 매수가에는 한참 못 미쳤습니다. 팔아야 하나? 민수 씨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부동산 앱을 열자마자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같은 동, 같은 평형의 매물이 12억 중반에 나와 있었습니다. 12억 중반이면 나쁘진 않은데. 그날 저녁 민수 씨는 지연 씨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 이 집 파는 거 어때? 지금이라도 정리하고 손실 좀 줄이면. 지연 씨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민수 씨를 바라봤습니다. 침묵이 흐른 뒤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기억나? 우리가 왜 여기 왔는지. 아이들 좋은 환경에서 키우고 우리도 여유롭게 살자고 했잖아. 그때 당신이 그렇게 말했어. 그런데 지금 돈 때문에 이렇게 초조해하는 거야? 민수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연 씨의 말이 그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맞아, 우리 여기 살려고 온 거였지. 투자하려고 온 게 아니었어. 2025년 봄 미사 신도시의 한강변에는 벚꽃이 만개했습니다. 민수 씨는 아내와 함께 한강변을 걸으며 커피를 마셨습니다. 여전히 아파트 시세는 매입가 13억에 미치지 못했지만
민수 씨의 표정은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지연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젠 집값 오르든 말든 그냥 여기서 사는 게 좋아. 한강 나들이 다니면서 아이들과 시간 보내는 게 더 소중해. 민수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당신 말이 맞아. 이게 우리 삶이야. 민수 씨는 최근 부업으로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 쌓은 경험을 살려 마케팅 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연 씨는 옆에서 응원하며 말했습니다. 당신 마케팅 고수잖아. 그 경험 살려서 부업하는 것도 좋지. 어느 날 저녁 민수 씨는 오랜만에 부동산 앱을 열었습니다. 84타입 11억 8천에 거래됐네. 좀 올랐어. 지연 씨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기분 좋아? 민수 씨는 고개를 저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 그냥 마음이 편해. 2025년 현재 민수 씨 부부는 여전히 미사신도시에서 살고 있습니다. 한강변을 따라 걷고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아파트 가격은 여전히 매수가보다 낮지만 그들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습니다. 미사신도시는 최근 몇 년간 개발이 계속되며 새로운 상권과 편의시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민수 씨는 더 이상 부동산 뉴스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린 여기서 계속 살 거야. 집값은 뭐 오르면 좋고. 현재 하남 미사신도시는 2021년 최고점 대비 약 20-30% 하락 후 2023년 말부터 소폭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매수가 대비 손실을 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최근 대출 규제가 시작되면서 거래량이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미사 신도시는 특히 한강변의 쾌적한 주거환경과 학군,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 실거주 수요는 꾸준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대출을 포함한 부동산 규제가 지속될 경우 대출 부담이 커지며 수요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신도시 특성상 대부분의 단지들이 비슷한 시기에 들어섰기 때문에 특정 매물의 단기적인 가격 급등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미사 신도시의 중장기 전망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서울 도심과의 접근성, 한강변 프리미엄, 그리고 지속적인 개발 호재로 인해 점진적인 가격 상승이 기대됩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규제 상황에 따라 변동성이 클 수 있으므로 투자 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민수 씨의 사례처럼 미사 신도시는 투자와 실거주 목적 모두를 충족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하지만 과도한 레버리지와 단기 차익을 기대한 투자는 리스크를 동반합니다. 전문가들은 실거주 목적이라면 현재 가격대에서 매수해도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가치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투자 목적이라면 개발 호재와 수요를 살펴보면서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은 예측이 어렵습니다. 어떤 지역은 반등하고 어떤 지역은 여전히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민수 씨의 이야기는 어쩌면 지금 이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부동산이란 무엇인가요? 혹시 지금 여러분이 내 집 마련의 꿈을 꾸고 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앞으로 부동산은 끝난 걸까요? 최근 정부가 부동산 폭등을 막기 위해 강력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급등하던 서울 수도권의 부동산 시장이 주춤하고 있죠. 여러 가지 엇갈린 정책과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중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정책도 있습니다. 복덩이TV는 구독자 여러분을 위해 올바른 정보만 쉽게 정리해서 전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또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은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2020년 공무원 부부인 최민수, 이연희 부부는 세종시에서 전세로 거주 중이었습니다. 공무원 월급이 많지는 않았지만 둘 다 7급 공무원으로서 노후가 보장되어 있었죠. 그래서인지 결혼 후 몇 년간 쭉 부동산 투자에 대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던 어느 날 아내 연희 씨는 같은 부서 동료가 부동산으로 1년 만에 2억을 벌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됐습니다. 그날부터 아내는 남편 민수 씨에게 매일같이 부동산 투자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도 이제 전세 말고 집 사야 돼. 남들은 다 돈 버는데 우리만 이게 뭐야. 아직도 멀었대. 더 오를 거래. 남편 민수 씨는 처음엔 반신반의하며 큰 관심이 없었지만 이내 뉴스와 주변 소식들을 접한 후 마음이 바뀌었죠. 당시 세종시는 미래가 보장된 투자처로 보였습니다. 정부 청사 이전, 국회 세종의사당 설립 추진 등 굵직한 호재로 세종의 부동산 시장은 그야말로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뉴스에서는 매일 신고가 소식이 쏟아졌고 아파트 가격이 며칠 만에 수천만 원씩 오르는 일이 다반사였죠.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지금 안 사면 평생 세종에서 집 못 산다는 글이 도배되다시피 했습니다. 세종은 앞으로 10년은 간다며 자신만만하게 말하는 동료들의 목소리가 이 부부의 결정을 부추겼습니다.
한 선배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열변을 토했습니다. 세종은 단순한 신도시가 아니야. 대한민국의 행정 중심이 되는 곳이야. 지금 들어가지 않으면 후회할 거야. 그의 말은 남편 민수 씨에게 강한 확신을 심어줬죠. 민수 씨와 그의 아내는 점점 내 집 마련의 꿈에 사로잡혔습니다. 세종은 신도시 인프라와 넓은 공원, 깨끗한 도심을 자랑했죠. 민수 씨는 퇴근 후에 자주 말했습니다. 여기서 아이 키우면 정말 좋을 것 같아. 우리도 이제 뿌리 내리고 싶지 않아? 그의 아내도 동의했습니다. 아이에게 안정된 환경을 주고 더 이상 이사 걱정 없는 삶을 꿈꿨죠. 그러던 어느 주말 민수 씨와 그의 아내는 세종시 다정동의 아파트를 보러 갔습니다. 2018년식 신축 단지에 들어서자 깔끔한 조경과 커뮤니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단지 건너에 바로 초중고가 위치했고 중심상가도 가까웠습니다. 부동산에서는 열정적으로 말했습니다. 이 단지가 세종에서 제일 핫해요. 전용 74타입이 지금 7억 3천만 원인데 곧 10억은 갈 겁니다. 이런 매물은 금방 나가요. 그녀의 말은 부부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았습니다. 민수는 단지를 둘러보며 감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기 정말 좋아. 우리 애도 여기서 뛰어놀면 딱이야. 학교도 가깝고 단지 자체가 신축급이잖아. 그의 아내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이 부부에게 세종의 내 집은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아이에게는 쾌적한 환경을, 부부에게는 뿌리 내릴 기반을 의미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대출을 최대한 끌어모아 전용 74타입 아파트를 7억 3천만 원에 계약했습니다. 1년 만에 3억이나 오른 가격이었지만 실거주니까 괜찮다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주변 동료들도 대부분 실거주 목적으로 세종 아파트를 매수하고 있었습니다. 한 동료는 나도 작년에 샀는데 벌써 2억 올랐다며 웃으며 자랑했죠. 부동산 커뮤니티는 세종은 절대 안 떨어진다. 정부 호재 믿고 들어가라는 글로 넘쳐났습니다. 한 네이버 포스트는 세종은 수도 서울을 대체할 미래의 중심지라며 장밋빛 전망을 쏟아냈습니다. 이 부부는 그 열기에 완전히 휩싸였습니다. 계약서를 쓰는 날 중개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축하드려요. 이건 절대 후회 안 할 선택이에요. 민수 씨와 그의 아내는 그녀의 말을 굳게 믿었습니다. 이사 후 한 달 뒤 부부는 깜짝 놀랐습니다. 같은 평형의 매물이 7억 5,500만 원에 거래됐던 겁니다. 우리 7억 3천만 원에 계약하길 진짜 잘했다. 좀만 늦었으면 2,500만 원 더 비싸게 살 뻔했어. 맞아, 대박부동산 사장님 얘기 듣길 잘했네. 너무 좋다. 벌써 2,500만 원 수익이라니. 부부는 지인들과의 모임에서도 수익을 자랑하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주말에는 골프 라운딩도 다녔고 쇼핑도 자주 했습니다. 이미 돈을 많이 번 것처럼 씀씀이가 커졌죠. 그렇게 1년 정도 여유 있는 삶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세종시 부동산 시장에 미묘한 변화가 감지됐습니다. 아파트 시세가 조금 떨어졌다는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했죠. 또 뉴스에서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소식이 연일 보도됐습니다. 대출금리가 치솟으면서 세종시 아파트 거래량은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부동산 커뮤니티의 분위기도 180도 바뀌었죠. 불과 1년 전만 해도 세종 무조건 간다던 긍정적인 글이 가득했던 공간은 이제 세종은 끝났다, 대출금리 때문에 다 죽는다는 비관적인 글로 도배됐습니다. 민수 씨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이건 단기 조정이야. 실거주니까 기다리면 돼. 집값이야 오르내리는 거지. 하지만 그의 아내는 점점 불안해졌죠. 2023년 1월 같은 단지, 같은 평형의 아파트가 5억에 거래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7억 3천만 원에 샀던 집이 2억 3천만 원이나 빠진 셈이었죠. 31% 하락이었습니다. 부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부동산 앱을 뒤져봤지만 현실은 더 혹독했습니다. 심지어 그 다음 달에는 4억 8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너무 충격받아 계약했던 부동산에 찾아갔습니다. 사장님,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2억 5천만 원이나 빠졌어요. 고객님, 지금은 다른 곳도 다 그래요. 기다려보시죠. 금방 다시 회복할 겁니다. 담보대출로 받았던 4억 3천만 원의 이자가 2배로 늘어나면서 골프와 쇼핑은 꿈도 못 꾸게 되었습니다. 부부는 책상에 앉아 시세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게 뭐야? 우리가 뭘 잘못한 거지? 그들의 목소리엔 좌절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꿈이던 내 집 마련은 이제 무거운 짐이 되어 그들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민수 씨와 그의 아내는 밤마다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때 왜 그렇게 서둘렀을까? 천천히 시장을 살폈더라면, 아니, 조금만 더 신중했더라면 어땠을까? 주변 지인들의 돈 벌었다는 말, 부동산의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는 말, 커뮤니티의 열광적인 분위기, 그리고 실거주면 괜찮다는 자기 위안. 그 모든 게 그들을 지금 이 상황에 처하게 만들었죠. 가장 힘든 건 매달 빠져나가는 대출 이자였습니다.
세종에서의 생활은 조용하고 평화로웠지만 돈을 모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안정적인 월급을 받는 공무원 부부였기 때문에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최근 세종시에는 다시 호재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청사 이전 등의 이야기가 뉴스에 오르내렸죠.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도 세종 다시 뜨나? 라는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기대에 차서 시세를 확인했습니다. 가장 최근 19층 매물이 5억 3,5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이 집 언젠간 다시 오르겠지? 본전인 7억 3천만 원이 되려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 이 부부의 사례 말고도 세종시 부동산에 투자해서 큰 손해를 본 분들이 많습니다. 대체 세종시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행정수도 이전, 대통령 집무실 등 호재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요? 세종시는 저금리 시절 행정수도 이전과 신도시 개발 호재로 폭등을 경험했지만 2025년 현재 극심한 하락세로 투자자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일부 아파트는 최고가 대비 반토막 수준으로 거래되며 과도한 대출로 매수했던 분들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종시 소담동에 위치한 새샘마을 8단지는 지역 내 신고가를 기록했던 아파트입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전용 면적 98타입은 2021년 최고가 14억 9,5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그러나 2025년 3월 같은 타입이 7억 4천만 원에 거래되며 7억 6천만 원, 약 50% 하락했습니다. 이는 4년 만에 반값으로 떨어진 충격적인 사례입니다. 또 방곡동의 수룹의 1단지는 국책연구단지 인근에 자리 잡은 신축급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는 전용 96타입이 과거 최고가 15억에 거래되었으나 2025년 4월에는 7억 6천만 원 수준으로 약 49% 하락했습니다. 도대체 세종시에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2019년부터 서서히 상승하던 주택 가격이 2020년, 2021년의 대형 호재와 맞물리며 하루가 멀다 하고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분양가가 5억이었던 아파트가 14억까지 거래됐던 적도 있었는데요. 그 무렵 세종이 진짜 수도가 될지 모른다는 기대감이 퍼지면서 실수요자는 물론 갭 투자자와 투기성 매수까지 몰려들었습니다. 당시에는 지금이 아니면 평생 못 산다며 영끌로 들어간 사례도 엄청났습니다. 2020년 세종시 아파트값 상승률은 40%를 가뿐히 넘겼고 거래 한 번에 5천만 원씩 올라간다는 소문까지 퍼졌습니다. 갭투자로 세종시에 들어온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실거주할 필요가 없다. 어차피 계속 오를 테니까 이런 믿음이 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022년부터 금리 인상이 시작되고 분양 물량과 기존 매물이 쏟아지자 가격이 급락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뜨거웠던 열풍이 지금은 거짓말처럼 사그라들고 고점에 샀던 이들은 반토막이라는 표현이 나올 만큼 심각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인접 동네 대전과 청주의 상황도 비슷합니다. 부동산 시장에는 가파른 상승일수록 꺾일 때 낙폭이 더 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세종과 대전은 2020년에서 2021년 초까지 서울의 버금가는 급등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하락폭도 엄청났는데요. 한편 요즘 뉴스를 보면 서울로 집중된 권력을 세종시로 분산시킨다는 얘기가 한창입니다. 대선 주자들이 임기 내에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건립하겠다고 하는데요. 정치 전반에 걸쳐 세종시 이전이 가장 뜨거운 키워드로 등장했습니다. 사람들은 또 정치인들의 말이겠거니 하고 흘려버리거나 세종시에 투자하면 돈 좀 벌겠는데 하면서 각자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만약 행정수도 이전이 현실화된다면 그 파급 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여기서 냉정하게 생각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과거 세종시가 주목받았던 이유는 지금과 같이 수도 이전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여야를 막론하고 서울에 집중된 권력을 분산시키자는 목소리가 크고 이미 관련 예산과 법률적 기반도 마련돼 있다고 하니 과거와는 조금 다르게 보이긴 합니다. 정치권 전반에 걸쳐 세종시 이전에 대한 의지가 뚜렷해 보이는 지금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렇게 큰 이슈가 나올 때면 기대감에 먼저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반면 아직 거품이 다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지켜봐야 한다는 사람들도 있죠. 정말로 실현될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다만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 뉴스에 반응하는 투자를 할지 아니면 실제 이전까지 기다리는 장기 투자를 할지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시세 변화를 잘 살펴봐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실제 거래 사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세종시에서 가장 많이 하락한 아파트는 더샵 힐스테이트입니다. 이 아파트 98타입은 21년 14억 3천만 원까지 거래됐습니다. 98타입의 분양가는 평균 3억 6천만 원이었고 상승장에서 분양가 대비 10억 7천만 원이나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고점 대비 4억 이상 빠져있는 상황인데요. 또 다른 아파트를 살펴보겠습니다. 16억 3천만 원까지 거래됐던 세종의 아파트입니다.
세종시 보람동에 위치한 중흥 S클래스 리버뷰 2차입니다. 이 아파트는 2016년식 656세대 최고 29층의 아파트입니다. 준신축 단지의 규모가 크고 세종시청과 중심 상권이 가깝습니다. 109 타입의 분양가는 3억 7천만 원이었고 21년 최고가 16억 3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상승장일 때 분양가에서 12억 6천만 원이나 상승했습니다. 이 아파트의 현재 시세는 어떨까요? 최근 8층 매물이 10억에 거래되면서 고점 대비 6억 3천만 원이나 하락했는데요. 거래 현황을 보면 1003동 2101호 매물이 매매가 16억 3천만 원에 거래됐는데요. 세종에 거주하는 60대 투자자가 상승장 끝물에 매수했습니다. 상승기 때 21층 매물이 16억 3천만 원에 거래됐고 최근 8층 매물이 10억에 거래되면서 6억 3천만 원 하락했습니다. 최고가에 거래됐던 매물과 동일 타입인 A타입의 호가 시세를 보겠습니다. 천이동 고층 매물이 13억에 나와 있습니다. 고층 매물 기준 고점 대비 아직 3억 3천만 원 하락해 있는 상황입니다. 아파트 가격이 수억씩 하락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고민합니다. 지금이 바닥인지 더 떨어질지.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단순한 가격 하락이 아니라 실수요와 경제 여건입니다. 세종시는 여전히 주거 환경이 좋은 곳이지만 현재 집값의 거품이 빠지는 과정이 끝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정치권에서 어떤 발언이 나오느냐에 따라 집값이 다시 크게 출렁일 수 있는 시장인 것도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는데요. 투기적인 움직임은 정상적인 부동산 시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주택은 주식이 아닙니다. 가격이 이렇게 급등과 급락을 반복한다면 누가 주택을 신뢰하고 살 수 있을까요? 또 세종시의 낙찰가율도 심상치 않습니다. 평당 1,450만 원에 감정된 시청 인근의 상가주택이 현재 700만 원 수준까지 떨어졌음에도 2번 유찰 후 3번째 경매 진행 중입니다. 심지어 1년 전 11억 하던 땅은 현재 4억대로 내려왔는데도 낙찰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집값이 떨어지면 지역 경기에도 타격이 엄청납니다. 고점에 대출을 잔뜩 받아서 투자했던 사람들이 이자 부담으로 소비를 크게 줄이기 때문입니다. 또 그 영향으로 상권이 위축되고 결국 고용과 서비스 산업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되죠. 지금 서울이나 수도권, 부산 등 큰 도시도 이런 침체를 겪고 있고 세종은 경제 기반이 약해서 타격을 더 크게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세종에는 공무원 빼고 일자리가 마땅치 않다는 이야기가 끊이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지방에서 가장 비싼 시세를 형성했던 시기도 있었던 만큼 지금 바닥 찍은 거 아니냐는 기대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침체가 길어질 수 있고 금리도 당분간은 유지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세종시 부동산 역시 아직은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게다가 차기 정부가 언제든 행정수도 이전을 진행할 수는 있지만 실현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릴 테니 지금 당장 급격한 상승은 힘들 것입니다. 세종시를 둘러보면 깔끔하게 정비된 도로와 공공청사 그리고 주거 인프라가 인상적입니다. 거리 자체는 쾌적하지만 상권이 한산한 곳이 많고 지역 경기가 활발하다는 느낌을 주지는 않습니다. 여러 장점은 있지만 정작 인구 유입이나 일자리 창출이 따라오지 못하면 집값은 가파르게 오르기 어렵다는 걸 인지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종시의 미래 가치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다만 상승폭이 컸던 만큼 단기간에 급격한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투기 세력이 떠나면서 시작된 하락세가 한동안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과 정치적 이슈에 너무 기대는 건 위험하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세종에 내려가 실제 거주할 계획이 있고 재정적으로도 무리하지 않게 감당할 수 있다면 노려볼만 하겠지만 단기 시세 차익을 기대하는 투자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세종시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계약 후 호가 시세는 8억까지 올라갔습니다. 2억이나 올랐네. 그녀는 이미 8억에 판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일산집 요즘 시세가 8억까지 올랐어. 대박이지. 부러워. 나도 너 따라서 살걸. 그녀는 매일매일이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은영씨가 6억 2천만 원에 매수했던 매물이 4억까지 떨어진 건데요. 2년 만에 2억 2천만 원이 증발한 셈이었죠. 나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지? 절망만 가득했습니다. 2021년 김은영 씨의 삶은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서울의 전세 아파트 계약 만기가 다가오고 있었지만 전세 가격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치솟았습니다. 계속 전세를 살아야 할지 이참에 매수해야 할지 고민이 됐죠. 뉴스에서는 대출 규제가 곧 강화된다며 서두르라는 압박이 이어졌고 주변 지인들은 지금 안 사면 평생 못 산다며 불안감을 부추겼습니다. 은영 씨는 밤마다 부동산 앱을 뒤적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집값이 계속 오르는데 내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불안한 걸까? 그녀는 혼잣말을 대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 동료의 말이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일산이 요즘 뜨고 있어. GTX 뚫리면 서울까지 20분이야. 지금 사두면 대박 날 거야. 그 말은 마치 기회의 메시지처럼 들렸습니다. 은영 씨는 곧바로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죠. 부동산 카페, 유튜브, 블로그 모두가 일산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GTX 개통, 일기 신도시 재건축, 킨텍스, 호수공원과 백화점, 3호선 역세권까지. 일산은 단순한 수도권 도시가 아니라 서울에 버금가는 도시로 보였습니다. 은영 씨는 주말마다 일산으로 향했습니다. 킨텍스 주변 GTX 개통역 인근에는 벌써부터 공사가 한창 중이었습니다. 당시 은영 씨는 한창 정비 사업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됐을 때 그 시세 차익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실제 사례들로 간접 체험했죠. 그래서 더 일산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일기 신도시 재건축 호재를 노렸던 거죠. 그렇게 임장을 다니던 어느 날 부동산에 방문했습니다. 지역에서 가장 거래를 잘한다는 법인 부동산이었습니다. 중개사는 그녀의 망설이는 표정을 읽고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일기 신도시 재건축 중에서도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 계약 안 하시면 몇 달 뒤엔 1억 더 올라 있을 거예요. 그 말은 은영 씨의 투자 심리를 자극했습니다. GTX 킨텍스역까지 도보로 이동이 가능하고 일산의 중심 상권과도 가까운 입지. 게다가 학교들도 가까웠습니다. 또 아파트는 관리가 잘 되어 있어서 몇십 년 된 곳치고는 너무 괜찮았죠. 리모델링까지 완료된 집을 보고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이 집을 꼭 계약해야겠다. 안 하면 후회할 것 같아. 그날 저녁 그녀는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 이번에 정말 사고 싶어요. 조금만 도와주시면. 부모님은 망설였지만 딸의 간절한 목소리에 결국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은영 씨는 살던 집 보증금을 최대한 끌어모았고 부족한 금액은 저축과 부모님의 지원을 받아 채웠습니다. 매매가는 6억 2천만 원, 전세는 3억 5천만 원. 갭 2억 7천만 원이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는 순간 그녀의 심장은 두근거렸습니다. 두려움과 설렘이 뒤섞인 감정이었죠. 이제 나도 내 집이 생긴 거야. 드디어 부동산 투자를 시작했어. 그녀는 재건축 아파트에서 큰 수익을 낼 미래를 상상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GTX가 뚫리고 정비 사업이 빠르게 진행되면 그녀는 경제적 안정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계약 후 호가 시세는 8억까지 올라갔습니다. 은영 씨는 이미 8억에 판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엄마, 일산집 요즘 시세가 8억까지 올랐어요. 너무 잘 샀다. 더 오를 거야. 기다려보자. 이제라도 투자하길 잘했다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일산의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금리가 급격히 오르며 대출 부담이 커졌고 한때 줄을 섰던 수요자들은 자취를 감췄습니다. 은영 씨가 매수한 주엽동의 구축 아파트는 2021년 6억 2천만 원에 매수했던 매물이 4억까지 떨어졌습니다. 2년 반 만에 2억 2천만 원이 증발한 셈이었죠. 주변 단지들의 상황도 비슷했습니다. 길 하나 건너 위치한 아파트의 44평형은 고점 12억 5천만 원에서 7억까지 떨어지며 무려 5억 5천만 원이 빠졌습니다. 그녀는 부동산 앱을 열 때마다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하락 소식이 끊임없이 올라왔고 매물은 쌓여만 갔습니다. 은영 씨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부동산 앱을 뒤져봤지만 현실은 더 혹독했습니다. 심지어 그 다음 달에는 같은 평형이 3억 9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너무 충격받아 계약했던 부동산에 찾아갔습니다. 사장님,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2억 3천만 원이나 빠졌어요. 고객님, 지금은 다른 곳도 다 그래요. 기다려보시죠. 재건축 호재가 아직 있고 GTX도 있으니까 금방 다시 회복할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전세였습니다. 은영 씨의 집은 전세 시세도 급락했는데요. 3억 5천만 원이었던 시세가 2억 7천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재계약하려면 임차인에게 8천만 원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현금은 1,500만 원밖에 없었고 신용대출을 알아봤지만 최대 3천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나머지 3,500만 원은 또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죠. 집 살 때 도움을 주셨던 부모님도 여유 자금이 없어서 추가 대출을 받아 겨우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은영 씨는 아파트를 팔 수 없었습니다. 손실이 너무 컸기 때문이죠. 당시에는 급매로 나온 매물이 넘쳐났고 구매자는커녕 문의조차 드물었습니다. 그는 부동산 중개사와 통화하며 상황을 점검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늘 비슷했습니다. 지금은 기다려야 할 때예요. 그렇게 기다린 지 한참. 현재 은영 씨는 매달 시세를 보며 버티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처분하지 못했고 실거주로 들어가기에도 여건이 맞지 않았습니다. 은영 씨는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물었습니다. 왜 그때 그 집을 샀을까? 남들이 사라고 하니까, 지금 안 사면 기회가 없다고 하니까 그냥 사야 할 것 같아서. 그녀의 후회는 점점 자책으로 바뀌었습니다.
전세 살면서 조금 더 공부하고 기다릴 걸 그랬어요. 부동산은 타이밍도 중요하지만 내가 감당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했는데 현재 은영 씨가 매수한 아파트의 시세는 22평 기준 4억 4천만 원 수준입니다. 조금 회복하긴 했지만 아직 은영 씨가 매입한 금액인 6억 2천만 원에 비해선 턱없이 부족합니다. 대체 고양시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사실 고양시는 GTX, 1기 신도시 재건축, 3기 창릉 신도시 같은 굵직한 호재들로 늘 주목받는 지역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호재는 많은데 왜 떨어져서 안 오를까? 라는 질문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고금리로 거래가 얼어붙고 매물이 쌓였지만 2025년 지금 고양시는 바닥을 확인하며 방향을 찾아가는 과정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고양시 일산 서구, 동구, 그리고 덕양구의 부동산 하락 사례와 현재 분위기,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 고양시는 크게 일산과 덕양구 두 지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특히 일산은 1기 신도시로 유명한 지역 중 하나로 분당과 함께 1990년대 초반에 수도권의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서울의 인구 분산을 목표로 계획된 도시입니다. 일산 신도시는 당시 쾌적한 환경과 잘 갖춰진 생활 인프라 덕분에 많은 인기를 끌었고 부동산 시장에서도 꾸준한 관심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일산의 부동산 시장은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특히 2020년과 2021년 사이 집값이 급격히 상승했지만 최근 들어서는 다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수도권의 신규 아파트 공급량 증가와 함께 서울과의 교통 접근성이 더 좋은 지역들로 수요가 이동했기 때문입니다. 일산 신도시의 집값 상승이 멈추고 다시 내려가는 이유는 단순히 공급과 수요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최근 몇 년 동안 GTX 노선 등 새로운 교통망이 구축된다는 기대감에 집값이 크게 올랐지만 개통 이후에도 큰 상승이 없자 사람들의 실망감이 커졌습니다. 일산과 함께 고양시의 다른 한 축인 덕양구 역시 주목해야 합니다. 특히 삼성지구, 원흥지구 등의 신도시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많은 젊은 인구가 유입되었고 일산보다 더 높은 인기를 얻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덕양구 역시 과잉 공급 문제와 함께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한편 덕양구 중에서도 최근 들어 주목받는 곳이 있는데요. 어디일까요? 앞으로 고양시의 시세를 이끌어갈 곳은 덕양구의 덕은지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규 택지지구인 덕은지구를 대표하는 아파트 중 하나인 DMC 자이 더 리버를 보겠습니다. 2022년 입주한 이 아파트는 하락장일 때도 계속적인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덕은지구의 대장 아파트라고 불리는 이 아파트는 84타입 분양가가 평균 8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랬던 아파트가 입주 2년 반 만에 11억 8천만 원까지 거래되면서 3억 상승했습니다. 하락장에서도 엄청난 상승을 기록했는데요. 부동산 상승기의 고양시 부동산은 신규 택지 지구 개발과 일산 1기 신도시 재건축 호재로 크게 상승했습니다. 대형 호재가 많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서울만큼 가격이 올랐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그때와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상승기 가격에 비해 30% 이상 빠진 곳도 있습니다. 지금이 적정 가격일까요? 고양시 부동산은 상승장 끝물의 거래량이 높았는데요. 투자 경험이 적은 분들이 최고가에 영끌한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소유자들이 계속 매물을 내놓으면서 시세보다 저렴한 호가 매물이 쌓이고 있습니다. 고양시 아파트 가격은 얼마가 적당한 걸까요? 먼저 최고가에 거래됐던 아파트를 찾아보겠습니다. 고점 대비 얼마나 하락했을까요? 첫 번째 단지는 일산 서구 대화동에 위치한 하나포레나 킨텍스입니다. 이 아파트는 2019년식 1100세대 최고 49층 주상복합단지입니다. 지하철 3호선 대화역 주염역이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 현대백화점과 홈플러스 그리고 일산호수공원, 킨텍스가 가깝습니다. 전용 84타입 매물이 21년 최고가 14억 7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84타입 분양가는 5억 2천만 원이었고 상승장일 때 여기서 9억 5천만 원 상승했습니다. 현재 시세는 어떨까요? 최근 44층 매물이 11억 4천5백만 원에 거래되면서 고점 대비 3억 3천만 원 하락했는데요. 2021년 백이동 4203호 매물이 계약됐습니다. 전용 84타입 기준 매매가 14억 7천만 원으로 이 아파트에서 가장 최고가에 거래됐습니다. 일산에 거주하는 분들이 상승장 끝물에 매수했는데요. 최근 44층 매물이 11억 4천5백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 매물보다 고층 매물이지만 무려 3억 3천만 원이나 하락했습니다. 현재 호가 시세는 어떤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고가에 거래된 매물과 동일 조건의 호가 시세를 보면 11억 3천만 원부터 나와 있습니다. 3억가량 낮게 매물로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고양시의 일산은 일기 신도시의 노후화와 신규 공급의 영향으로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KB부동산 지수에 따르면 2025년 초 기준 일산 아파트 매매 지수는 상승장 대비 약 30% 하락했으며 거래량도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전세 시장은 비교적 안정적이며 전세가율이 70% 수준으로 높은 편입니다. 이는 실거주 수요가 꾸준함을 보여줍니다. 덕양구는 공급 과잉으로 일부 단지가 하락했지만 삼송지구와 원흥지구, 덕은지구는 예외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덕은지구의 상승세가 눈에 띄는데요. 이는 덕은지구가 서울 상암동과 인접하고 한강 조망 및 신축 프리미엄을 누리는 덕분입니다. 젊은 층의 실수요와 투자 수요가 몰리며 덕양구의 대장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또 신도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삼송지구와 원흥지구는 역세권 단지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 다른 거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아파트는 최고가 대비 6억이나 하락했는데요. 일산 동구 장항동에 위치한 킨텍스 원시티입니다. 2019년식 297세대로 앞서 살펴본 포레나 킨텍스와 마주보고 있는 주상복합 단지입니다. 주변 인프라가 좋아서 단지 규모가 작은데도 전세와 월세 수요가 높은데요. 이 아파트 전용 84타입 매물이 21년 최고가 17억에 거래됐습니다. 84타입 분양가는 5억 5천만 원이었고 상승장일 때 여기서 11억 5천만 원 상승했습니다. 현재 시세는 어떨까요? 최근 8층 매물이 11억에 거래되면서 6억이나 하락했는데요. 2021년 102동 4,401호 매물이 계약됐습니다. 84타입 기준 매매가 17억으로 이 아파트에서 가장 최고가에 거래됐습니다. 70대 부부가 상승장 후반부에 매수했습니다. 17억에 거래됐던 매물과 11억에 거래된 매물은 층수가 많이 차이 나는데요. 같은 층수 대비 얼마나 빠졌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중층 매물이 12억에 나와 있고 고층 매물이 12억 7천만 원부터 나와 있습니다. 고층과 저층 매물의 시세 차이가 7천만 원 정도 차이 나는 상황입니다. 현재 호가 매물은 동일 타입, 동일 층수 기준 최고가보다 4억 3천만 원 저렴하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의 분양 아파트 분위기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고양시에는 거래 가능한 분양권 단지가 4곳 있습니다. 일산 동구 풍동과 덕양구 성사동에 있는 단지들입니다. 분양권 시세는 어떨까요? 현재 조합원 매물 승계가 가능한 풍동에 위치한 아파트를 보겠습니다. 풍동 더샵 더 데이엔입니다. 64타입 분양가 6억 1천만 원에 조합원 분양을 했는데요. 현재 분양권 매물에 마피가 붙어서 조합원 분양가보다 저렴하게 나와 있습니다.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최대 4천만 원까지 붙어 있습니다. 현재 가장 저렴한 매물이 206동 저층 매물인데요. 조합 분양가 6억 463만 원에 마피 3천만 원이 붙어서 5억 7,463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풍동 인근에 20평대 신축 단지가 없어서 시세를 직접 비교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주변 구축 단지들 시세가 생각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아직 신축 프리미엄이 붙지 않는 상황입니다. 경기 고양시의 미분양 현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고양에는 미분양 매물이 거의 쌓여있지 않은 상황인데요. 일기 신도시로 개발이 완료된 토지가 많았기 때문에 매물이 쌓일 정도로 공급이 많진 않았습니다. 앞으로 공급은 어떨까요? 고양에는 2022년 공급 물량이 많았습니다. 덕은지구의 신축 매물들이 이 시기에 공급이 되면서 일시적으로 높았는데요. 앞으로 계속 공급이 적은 만큼 기존 신축 단지 시세가 자극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반적인 전세, 매매 가격 지수를 보겠습니다. 매매 지수를 보면 상승장 이후 보합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전세 지수는 지역 내에서도 유독 덕양구가 눈에 띄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덕은지구의 전세 가격 상승이 그대로 전세 지수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고양시는 경기 북부에서 가격 상승폭이 가장 컸던 지역입니다. 특히 일산 일기 신도시 재건축 단지들과 킨텍스 인근 신축 단지들은 상승장에서 많이 주목받았습니다. 그만큼 외지인 투자자들도 많이 투자했던 곳인데요. 고양시 일산과 덕양구 부동산 중에서도 입지가 좋은 신축 단지들은 앞으로 상승 여력이 충분합니다. 관심 있는 단지의 전세와 매매 시세를 잘 살펴보시면서 기회를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거래 금액은 6억, 급기야 5억 8천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9억에 산 집이 3억 2천만 원이나 하락한 거죠. 부부는 떨어진 집값을 보며 너무 충격받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전세 만기가 다가온 2023년 어느 날 21년에 계약했던 전세입자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전세금을 돌려달라는 거였는데요. 대체 부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지난 상승장 박병환님 부부는 인천 송도의 전셋집에서 신혼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아내 소미님은 전세 연장 대신 매매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 많은 집 중에 내 집 하나 없다는 게 너무 불안했죠. 당시 인터넷 커뮤니티와 유튜브 뉴스는 매일 부동산 투자 이야기로 도배됐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 수도권 부동산은 사두기만 하면 무조건 오른다. 이런 말들이 곳곳에서 나왔죠.
그때 소미님은 당시 살고 있던 송도의 아파트들이 오를 게 보였습니다. 집값은 서울의 반값인데 신축인데다가 앞으로 교통 호재가 있어서 안 사면 후회할 것 같았죠. 그리고 네이버 부동산 카페에서 만난 부동산 투자 모임 회원들이 송도는 앞으로 오를 거라고 했기 때문에 더 확신을 가졌습니다. 게다가 그 타이밍에 마침 소미님의 절친인 수연님이 인천 송도에 투자해서 벌써 1억 이상 벌었다고 자랑을 했죠. 그날 저녁 부동산 투자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소미님의 남편도 긍정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투자로 돈을 벌었다는 직장 동료들이 많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부부의 가장 큰 문제는 자본이었습니다. 신혼이라 모아놓은 돈도 많지 않았고 월급이 많은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높은 집값을 감당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죠. 부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고민 끝에 우선 전셋집 대신 월세집에 살면서 전 재산을 투자해서 집을 사기로 결정했습니다. 집값이 오를 걸 생각하면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물론 많지 않은 월급으로 매달 월세를 낸다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지만 당시에는 일단 집을 사두기만 하면 돈을 벌게 보였기 때문에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전셋집을 정리하고 전세금과 모았던 돈을 합쳐 현금 2억 2천만 원에 신용대출 5천만 원, 부모님께 받은 돈 3천만 원까지 총 3억을 모았습니다. 이 돈으로 부부는 인천 송도에 매물을 계약했습니다. 2017년식 26평 아파트로 송도 글로벌파크 바로 앞에 위치한 단지였죠. 매매가는 9억, 전세는 6억으로 갭 3억이었습니다. 소액 투자 컨설팅으로 갭 투자의 성공 사례를 많이 봤기 때문에 큰 걱정은 없었습니다. 또 당시에는 송도에 전세와 대출을 최대한 끌어서 사는 레버리지 투자 방식이 유행이었죠. 아파트를 계약하면서 앞으로 오를 거란 기대에 행복했습니다. 집을 산 지 한 달 만에 부부가 계약한 송도의 아파트가 9억 2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거의 몇 달치 연봉을 한 달 만에 번 셈이었죠. 매일 저녁 부동산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글과 시세를 보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앞으로 집값이 계속 오를 것 같아. 12억 정도 가면 팔자. 부부는 시세 차익을 보고 다음 투자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도 잠시 곧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치솟았던 가격은 급격히 하락했고 거래는커녕 문의도 없었죠. 거래 금액은 6억 급기야 5억 8천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9억에 산 집이 3억 2천만 원이나 하락한 거죠. 떨어진 집값을 보며 너무 충격받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전세 만기가 다가온 2023년 어느 날 21년에 계약했던 전세입자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요즘 전세 시세가 많이 떨어진 것 같네요. 이사 가려고요. 전세 시세는 이미 4억대 중반까지 하락한 상황이었습니다. 6억에 계약했던 시세가 1억 이상 하락한 거죠. 시세에 맞게 전세금을 조율하기로 했고 전세입자에게 돌려줄 1억 5천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1억 5천만 원의 갭을 메우기 위해 신용대출을 받고 부모님께 손을 벌렸습니다. 그래도 돈은 모자랐고 부부는 보증금이 저렴한 곳으로 이사를 갈 수밖에 없었죠. 그마저도 시간에 쫓겨 마음에 드는 집을 고를 여유가 없었습니다. 겨우겨우 새로운 집을 구했고 보증금과 빌렸던 돈들을 합쳐 전세 재계약을 진행했습니다. 2025년 6월 현재 해당 아파트의 거래 금액은 7억입니다. 아직도 2억가량 손해 중이기 때문에 매도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고점에 송도 아파트를 갭 투자했던 부부의 실제 사례였는데요. 이 사례 말고도 지금 송도에는 고점에 투자해서 크게 손해를 본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체 인천 송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송도는 저금리 시절 신도시 인프라와 개발 호재로 폭등을 경험했지만 2025년 현재 극심한 하락세로 투자자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최고가에 거래됐던 거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송도 더샵퍼스트월드는 송도의 핵심 입지인 센트럴파크에 자리 잡은 대단지입니다. 이 아파트는 전용 84타입이 과거 최고가 11억 5천만 원에 거래되었으나 2025년 2월에는 7억 원 수준으로 약 40% 하락했습니다. 특히 입주를 앞둔 단지들에서는 마이너스 프리미엄 매물도 쌓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4차의 경우 분양가보다 5천만 원에서 8천만 원 낮은 가격에 분양권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마저도 거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송도의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하락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송도국제도시는 최근 몇 년간 대규모 입주가 이어졌습니다. 인천시 주택 공급 통계에 따르면 2023년 5만 가구가 입주했으며 2024년 3만 4천 가구, 2025년 2만 4천 가구가 추가 입주 예정입니다. 이른바 물량 폭탄으로 인해 매물이 시장에 쌓이며 가격 하락 압력이 커졌습니다. 특히 신규 아파트 입주로 전세 매물이 늘어나면서 집주인들이 보증금을 낮추고 이는 매매가 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 또 GTX 노선은 송도의 주요 교통 호재로 꼽혔습니다.
송도를 서울과 빠르게 연결해 접근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착공 지연으로 투자자들의 실망 매물이 늘어났습니다. 2021년까지만 해도 GTX 호재로 투자 수요가 몰렸지만 공사 지연과 함께 기대감이 꺾이며 가격 조정이 가속화되었습니다. 사실 2020년, 2021년 송도 부동산 급등의 주요 원인은 서울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에 따른 풍선 효과였습니다. 서울의 대출 및 세금 규제로 투자자들이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송도로 몰리며 집값이 치솟았습니다. 그러나 2023년 이후 정부가 서울의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면서 투자 자금이 다시 서울로 이동했습니다. 특히 강남 3구와 마포, 용산 등 서울 핵심 지역이 반등세를 보이자 송도의 투자 매력도가 상대적으로 하락했습니다. 송도의 또 다른 하락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3월 송도 아메리칸타운 아이파크 전용 84타입은 7억 8,5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이는 직전 최고가인 9억 2,500만 원 대비 1억 4천만 원 하락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송도 풍림 아이원 2단지입니다. 이 아파트 전용 84타입은 2025년 3월 6억 700만 원에 거래되었으나 2025년 4월 5억 4천만 원에 거래되며 다시 5억대로 내려앉았습니다. 이는 2021년 최고가 8억 5천만 원 대비 약 30% 하락한 수치입니다. 이처럼 송도 아파트는 2020년, 2021년 저금리 시절 10억에서 13억대를 기록했던 국민평형이 2022년 이후 급락하며 5억에서 7억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일부 단지는 최고가 대비 50% 이상 하락하며 투자자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네이버 부동산과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현재 송도의 아파트 매물은 2024년 대비 약 25% 증가하며 매물 누적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송도의 전세가율은 2021년 7, 80%에서 2025년 5, 60%로 하락했습니다. 전세 수요가 줄고 신규 입주 물량으로 전세 매물이 늘어나면서 전세 가격도 동반 하락했습니다. 일부 신규 단지에서는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되는 마이너스 프리미엄 사례가 속출하며 신규 분양 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송도 내에서도 지역별 양극화가 뚜렷합니다. 1에서 4공구, 즉 센트럴파크나 국제업무지구와 같이 인프라가 잘 갖춰진 지역은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작거나 소폭 반등 사례가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송도 센트럴파크 푸르지오 전용 84타입은 2024년 7월 9억 4천만 원에서 2025년 4월 11억으로 1억 6천만 원 상승했습니다. 반면 609, 809 등 신규 개발 지역은 과도한 공급과 교통 인프라 미비로 하락폭이 큰 상황입니다. 송도는 여전히 개발 중인 도시로 장기적으로 인프라 확충과 같이 상승 가능성이 있지만 약점도 명확합니다. 가장 큰 리스크는 과도한 공급입니다. 2025년, 2026년 대규모 입주 물량은 단기적으로 가격 상승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또 신축 분양권이 마이너스 프리미엄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도 좋지 않습니다. 신축 아파트가 분양가보다 저렴하게 나오는데도 거래가 안 되는데 구축 아파트는 더 심하겠죠. 송도는 탄탄한 실수요가 있다고 강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서울에서 주거 비용이 너무 오르다 보니 발전 가능성이 크다는 송도로 이주해온 분들도 많고 송도국제학교나 대학을 비롯한 교육 인프라를 선호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저금리 시절 지나치게 대출을 이용한 경우 금리 인상을 감당하지 못하고 금매를 던지는 사람들이 속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2022년 하반기부터 2023년에 걸쳐 송도에 급매물이 나온 사례가 많습니다. 매수자들이 현금이 부족해서 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금리가 높아 망설이고 그 사이 매물이 계속 축적되면서 가격이 더욱 빠졌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이 곧 바닥인지 아니면 더 빠질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됩니다. 최근 서울 일부 지역, 특히 강남 3구나 마포 용산 일대가 다시 오름세를 보였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제 그 여파가 송도까지 번져 곧 다시 상승하지 않겠냐고 기대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규제 완화로 서울은 일부 반등이 일어난 반면 송도는 여전히 매수 심리가 얼어붙어 있어 회복을 장담하기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송도 부동산 시장을 단기적으로 보면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보면 반등할 가능성도 있는데요. 우선 서울 수도권 상급지의 부동산 시장이 지속적으로 반등하면 송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 GTX 노선 공사가 빠르게 진행되거나 추가 개발 호재가 현실화되면 수요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만약 송도의 실거주 목적이라면 1에서 4공구의 입지가 좋은 단지를 우선 고려하되 장기 거주 계획을 세우시는 게 좋습니다. 투자 목적이라면 GTX 등 호재의 진행 상황을 자세히 점검해야 합니다. 신규 입주 물량이 많은 8공구는 단기 하락 리스크가 크므로 입지가 탄탄한 지역을 선별하시는 게 좋습니다. 송도는 한때 바다가 보이는 신도시, 국제 비즈니스와 교육의 중심지로 엄청난 가격 상승을 보였지만
2022년 이후 금리 인상, 공급 과잉, 서울 규제 완화로 그 하락폭도 엄청났습니다. 2025년 현재 송도 부동산 시장은 매물 누적 현상과 저조한 거래를 보이면서 좀처럼 반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단지는 최고가 대비 50% 이상 하락하며 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안겼고 마이너스 프리미엄 사례는 분양권 시장의 불안감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송도는 국제 비즈니스, 교육, 교통 인프라 등 여전히 잠재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개발이 지속되고 서울 시장의 반등이 송도로 확산된다면 회복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공급 과잉과 경기 불확실성으로 추가 하락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지금 송도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께 드리는 조언은 신중함입니다. 과도한 대출로 무리하게 매수하는 것은 위험하며 입지가 좋은 지역과 호재 진행 상황을 철저히 분석해야 합니다. 송도는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도시지만 부동산 시장은 심리, 금리, 공급과 수요 등 복잡한 변수에 의해 좌우됩니다. 지금은 시장을 관망하면서 자본과 실력을 늘려야 할 때입니다. 앞으로도 송도를 포함한 부동산 시장의 최신 동향을 깊이 있게 전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부동산 투자를 항상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원주는 앞으로 강원도를 대표하는 혁신 도시가 됩니다. 지금 전세 끼고 5천만 원이면 아파트 한 채 살 수 있어요. 2년 뒤엔 최소 2억은 오릅니다. 당시 원주의 준신축 아파트는 매매가가 4억 3천만 원, 전세는 3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갭은 5천만 원이었죠. 5천만 원으로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갭 투자를 왜 이제 알았지? 이 방법은 실패할 수가 없겠네. 이제 부자 되는 건 시간 문제야. 하지만 그는 이 투자가 인생을 뒤흔들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취업 후 쭉 월세로 살던 지훈 씨는 어느 순간부터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부를 이루겠다는 욕심도 있었지만 어쩔 수 없이 남들과 비교하게 됐기 때문인데요. 그러게 나 살 때 너도 사라니까 왜 안 샀어? 아냐, 아직 늦지 않았어. 지금이라도 사. 다들 부동산 투자로 몇 억씩 벌었는데 나만 이렇게 뒤처질 순 없지. 지훈 씨는 이제 단순히 월급을 모으는 삶에서 벗어나 투자로 돈을 버는 부의 세계로 진입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지훈 씨는 지금까지 늘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는 서울에 위치한 대기업에서 근무하며 10년 넘게 성실히 월급을 모아왔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장에 다니면서 꿈꾸던 안정적인 삶을 위해 치열하게 살아왔죠. 그 덕에 친구들보다 많은 연봉을 받았고 모은 돈도 꽤 많았습니다. 오피스텔 월세 말고는 전부 다 적금을 해두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최근 들어 그의 마음속에는 점점 뒤처진다는 불안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대학 동기들과의 술자리에서 들려오는 부동산 이야기. 특히 서울에 사는 친구들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평범한 친구들이었는데 점점 격차가 벌어지는 느낌이 들었던 거죠. 또 지방에 투자해서 꽤 많이 돈을 번 친구도 있었죠. 이런 부동산 투자 성공담들은 그의 마음을 점점 더 흔들었습니다. 다들 부동산 투자로 인생을 바꿨는데 나만 이렇게 저축하고 있을 순 없지. 지훈 씨는 점점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울에서 열린 부동산 재테크 특강에 참석했습니다. 당시에는 재테크 특강이 주말마다 열리던 시기였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에 관심을 가졌죠. 부동산 개발 회사에서 주최하는 특강이었고 강사는 부동산 분야 전문가들이었죠. 서울 1시간 거리 수도권 근교 아파트가 기회입니다. 라는 PPT 화면이 눈에 들어왔고 강사는 말했습니다. 지금이 갭 투자의 마지막 기회. GTX 도로 확장 이건 절대 놓쳐선 안 됩니다. 지훈 씨는 서울 강남의 오피스텔에서 매달 월급의 70% 이상을 저축했기 때문에 시드머니가 꽤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울 아파트 가격은 이미 그의 월급으로는 꿈도 꾸기 어려운 수준이었죠. 이대로라면 평생 집 한 채 못 사겠구나 라는 불안이 그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그러던 중 부동산 강사의 말 한마디가 그의 투자 심리를 자극했습니다. 지금 갭 투자로 종잣돈을 늘리고 2년에서 4년 뒤 서울에 내 집을 마련하세요. 지훈님은 결심했습니다. 그래, 갭 투자라면 나도 할 수 있어. 지훈님은 수도권 근교, 특히 경기도 외곽이나 강원도 원주와 춘천을 위주로 매물을 살펴봤습니다. 서울에서 그렇게 멀지 않고 저렴한 지역들이었죠. 그는 주말마다 부동산 중개업소와 분양 홍보관을 돌며 정보를 모았습니다. 한 중개업소 직원이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원주는 앞으로 강원도를 대표하는 혁신 도시가 됩니다. 지금 전세 끼고 5천만 원이면 아파트 한 채 살 수 있어요. 2년 뒤엔 최소 2억은 오릅니다. 원주 준신축 아파트는 매매가가 4억 3천만 원, 전세는 3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갭은 5천만 원이었죠. 매물을 기록해두고 그 다음 주엔 춘천을 찾았습니다.
춘천의 한 아파트는 매매가 3억 2천만 원, 전세 2억 7천만 원으로 갭이 5천만 원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지금 당장 두 채나 가능하겠어. 지훈님은 즉시 움직였습니다. 그는 그동안 저축한 돈이 꽤 있었기 때문에 투자금 1억을 바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진짜 돈 모아두길 잘했다. 이제 이 돈으로 나도 부동산에 투자해서 돈 좀 벌어보자. 이제 저축은 끝이다. 이를 기반으로 원주와 춘천에 각각 한 채씩 총 두 채의 아파트를 갭투자로 계약했습니다. 평균 실투자금은 한 채당 5천만 원이고 전세 기간도 각각 2년 조건이었습니다. 계약서를 쓰는 순간 지훈님은 내가 드디어 부동산 투자자가 됐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2022년은 지훈님에게 뭐든 잘 되는 해였습니다. 그 시기 강원도 부동산 시장은 가장 핫했고 그의 투자 아파트들은 가격이 치솟았습니다. 원주의 아파트는 5억 7천만 원의 거래가 기록되었고 춘천 아파트도 4억 8천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1억을 투자해서 1년 만에 2억을 번 셈이었죠. 수익률은 무려 200%였습니다. 지훈님은 매일 부동산 앱에서 시세를 캡처하며 행복했습니다. 그는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이렇게 자랑하곤 했습니다. 개발만 완료되면 이 아파트들 최소 8억은 간다. 내가 계산 다 해봤어. 친구들은 부러워했고 지훈님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다음 계획은 이 아파트들로 시세차익 4억을 만들고 서울 강북에 30평대 아파트를 살 거야. 마치 부동산 고수가 된 것 같은 느낌이었고 심지어 유튜브 채널을 열어 투자 노하우를 공유할까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금리 인상으로 전세와 매매 금액이 동반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세 대신 월세가 늘어났고 그에 따라 지훈님이 계약한 아파트들의 전세 시세도 급락했습니다. 원주 아파트의 전세입자가 전세금 5천만 원을 낮춰달라고 요구했고 춘천 아파트는 세세입자를 찾는데 2달이 걸렸습니다. 고금리 대출로 5천만 원을 겨우 구해 원주 아파트는 전세 재계약을 진행했지만 춘천 아파트는 공실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했지만 대출 규제에 막혀 대출이 불가능했습니다.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려 했지만 월세 수요도 미미했습니다. 하는 수 없이 매입한 가격에라도 처분하려고 했죠. 하지만 3억 2천만 원에 매수한 아파트 가격은 2억 9천만 원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지훈님은 답답한 마음에 부동산에 방문했습니다. 중개사가 말하길. 급매로 내놔도 전화 한 통 오지 않아요. 지금 춘천은 매수자가 거의 없어요. 파시려면 호가를 더 낮춰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 말에 그는 망연자실했죠. 그동안 저축했던 돈이 모두 날아가는 기분이었습니다. 회사 일이 도저히 손에 잡히지 않았고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매일 술을 마셨습니다. 그는 밤마다 부동산 앱을 켜고 아파트 시세를 확인하며 불안과 후회에 잠겼습니다. 내가 왜 그때 무리하게 갭 투자를 했을까? 욕심이 화를 부른 건가? 춘천의 구축 아파트는 생각했던 분위기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거래는 뚝 끊기고 매물은 점점 쌓였죠. 그러던 중 한 부동산에서 2억 8천만 원까지 내리면 바로 계약하겠다는 사람이 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눈물을 머금고 4천만 원이나 손해보면서 매도를 결정했습니다. 결국 갭 투자로 시세 차익을 보려던 계획은 완전히 틀어졌고 처음 투자했던 금액보다 더 큰 손실을 안게 됐습니다. 강원도 부동산 시장은 대체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급등기의 원주와 춘천 시장을 이해하려면 당시 지역을 대표하던 단지들의 가격 흐름을 살펴보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다음은 당시 고점을 찍었던 두 단지의 사례입니다. 춘천 롯데캐슬입니다. 입주 시기는 2015년이고 전용 면적 154타입이 10억 9천만 원까지 거래됐습니다. 춘천에서 최초로 10억 원을 돌파한 사례로 지역 언론이 앞다퉈 보도하며 화제가 됐습니다. 춘천에도 이런 가격이 가능하다는 상징적 거래였죠. 이 단지는 남춘천역 인근에 위치하며 롯데캐슬이라는 브랜드와 대단지 프리미엄을 앞세워 상승기를 주도했습니다. 당시 투자자들은 춘천이 서울처럼 변한다는 부푼 기대를 품었고 이 단지는 그 기대의 정점을 보여줬습니다. 다음은 원주 더샵 센트럴파크입니다. 입주 시기는 2021년이고 전용 면적 84타입이 2021년 7월 5억 9천만 원까지 거래됐습니다. 입주 직후 지역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이 단지는 원주의 새로운 대장이라고 불리면서 투자 열풍을 이끌었습니다. 앞서 살펴본 두 개 단지는 2020년, 2021년 원주와 춘천의 상승기를 주도하는 아파트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조정장에서 엄청난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2022년부터 원주와 춘천 부동산 시장은 급격히 냉각되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30% 이상씩 빠지기 시작했는데요. 2020년 2%대였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순식간에 5, 6%대로 치솟았습니다. 특히 갭 투자자들은 대부분 변동금리 대출을 이용했기 때문에 이자 부담이 두세 배로 늘어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3억 원 대출에 연 2% 금리라면 연간 이자 부담이 600만 원이었지만 금리가 6%로 오르면 1,800만 원으로 껑충 뛰게 됩니다. 월세로 전환해도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매물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또 일부 시행사들이 땅값만 올려놓고 착공을 미루는 바람에 미분양 매물이 쌓였습니다. 원주에서는 혁신도시와 무실지구를 중심으로 미분양 물량이 눈에 띄게 늘었고 이는 시장의 기대감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가장 큰 타격은 바로 호재의 지연이었습니다. 원주와 춘천의 부동산 열풍을 이끌었던 GTX 연장 논의는 정거장 위치와 노선 확정이 늦어졌고 착공 시점은 매년 뒤로 밀렸습니다. 여기에 첨단산업단지 같은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도 지연되면서 기대감이 빠르게 식었습니다. 공공기관 이전, 상업시설 유치, 문화시설 조성 등도 계획 대비 2-3년씩 늦어졌습니다. 투자자들은 호재 실현이 멀어지자 손실을 감수하며 매물을 내놓았습니다. 2025년 4월 기준 원주와 춘천의 주요 단지들은 고점 대비 30%가량 하락했습니다. 일부 단지는 여전히 지역 내 브랜드와 입지의 힘을 보여주며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작지만 입지가 조금 떨어지는 단지들은 하락 이후 회복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지금 원주와 춘천의 미분양, 공급 물량, 가격 지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원주는 2024년 하반기 약 2,000세대였던 미분양 물량이 2025년 1,000세대 미만으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평균치보다 많이 쌓여 있습니다. 춘천은 2020년 이후 미분양이 거의 제로에 가까웠지만 최근 소폭 증가했습니다. 공급 물량을 보면 원주는 2025년 입주 예정 물량이 평년 대비 3배에 달합니다. 특히 관설동과 방곡동의 신축 아파트가 대거 들어서면서 가격 하방 압박이 클 수 있습니다. 다만 2026년 이후 공급이 급감할 전망이어서 이 시기를 넘기면 반등 가능성이 있습니다. 춘천에는 2027년, 2028년 공급 공백이 예상됩니다. 이 시기에 준공된 신축 아파트는 희소성 프리미엄을 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세와 매매 지수를 보면 원주는 최근 전세 지수가 반등하며 안정적인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혁신도시 주변에서 전세 수요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춘천은 전세와 매매 지수가 동반 반등 중입니다. 남춘천역 온이동을 중심으로 수요가 재집중되고 있습니다. 원주와 춘천 부동산에 접근하려는 분들께 실수요자든 투자자든 반드시 점검해야 할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입지를 세분화하셔야 합니다. 특히 도심과 역세권에 집중할 때입니다. 수요는 이제 역세권과 도심 중심부로 재집중되고 있습니다. 외곽 지역은 회복 속도가 느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춘천은 남춘천역 주변, 원주는 혁신도시와 원주역 인근 단지를 우선 검토하세요. 그리고 매물이 줄어드는 시점을 노려보시는 게 좋습니다. 원주에서는 2025년, 2026년 대규모 입주 물량이 잘 소화되는지 지켜보세요. 공급 과잉이 해소된 이유가 매수 타이밍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춘천은 2027년 이후 공급이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 차근차근 신축 아파트 급매물 시세를 파악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원주와 춘천은 수도권 대체 주거지로 주목받았습니다. 하지만 2020년, 2021년처럼 사면 무조건 오른다는 공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숫자와 흐름을 읽어야 할 때입니다. 현재 금리 안정화와 전세지수 반등으로 저점이 형성되고 있지만 급격한 상승은 어렵습니다. 다만 원주는 2026년 이후 공급 해소로 안정화 가능성이 높고 춘천은 2027년 공급 공백 구간에서 신축 프리미엄이 부각될 수 있습니다. 또 GTX 개통 여부가 핵심입니다. 이 호재가 현실화되면 두 도시는 수도권 외곽 도시로서 확실한 입지를 다질 가능성이 큽니다. 투자자든 실수요자든 매수를 고민하신다면 전세가율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지 금리 변동 시 대출 이자를 부담할 수 있는 상황인지 정확히 판단해 보셔야 합니다. 강원권 부동산은 이제 호재를 기대하면서 단기간의 수익을 노리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충분한 리스크를 고려해야 하는 투자처입니다. 또 원주와 춘천 부동산은 단기적인 호재나 뉴스에 가격이 많이 휘둘리고 있습니다. 이 지역들의 하락 사례는 홍보성 광고와 가짜 뉴스를 구분하고 시장의 흐름을 분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결론적으로 강원도 원주와 춘천의 부동산 시장은 당분간 하락이나 보합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시장 변화가 나타나는 시점을 차분히 기다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다리시면서 관심 있는 단지의 시세 변화를 계속 살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원주와 춘천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앞으로도 강원도를 포함한 부동산 시장의 최신 흐름을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부동산 투자를 항상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